지난 28일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에 빠지면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이 내일 추가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견해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쌈짓돈이다, 눈먼 돈이다. 이렇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요. 일단 본회의도 무산이 됐고요. 야당이 국회 예결특위 내에다 특수활동비 소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항상 역대 정권 때마다 계속 있어왔던 문제예요. 이것만 뭐 새로 부상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야당 주장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에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당장 야당들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보자. 근데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결산특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지 별도 소위는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를 만드냐 안 만드냐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운용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특수활동비에 관한 규정 하나 곤치면 돼요. 그냥 영수증 제출해야 된다. 어쨌든 투명하게. 영수증이 없는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네. 어떻게 투명하게 지출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뭐 소위를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고 문제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 이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런 쪽에는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라든지 정부 부처는 왜 공개를 못하죠, 그거? 당당히 공개하면 되죠. 그러니까 국회 이거는 여야 간에 싸울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간단히 영수증 다 내자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번 정권 때마다 또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는 공개라 그랬던 거고 서로. 근데 이 사실상 여야가 다 공범 아닌 공범이죠. 지금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홍준표 지사인가요? 그 사적으로 써서 특수활동비를 자기가 생활비를 썼다 그러고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유학비를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가능한 한 필요 없는 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고 기관의 양심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결특위에서는 여태가 예결특위에서 했지만 실제로 예결특위에서 하게 되면은 다른 예산을 예를 들면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이 특수활동비는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당에서는 소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하자 그러는데 저는 야당도 과연 소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것 좀 의구심이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냥 소위 구성해 놓고 또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약 8,8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의 뭐 국정원이 거기 50%를 차지하고 경찰 또 청와대까지 청와대도 한 200억 이상이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소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구성해서 하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투명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국가안보와 제외된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그리고 그 문제는 아무래도 야당이 지금 하여튼 정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명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사실 특수활동비원 전체 예산 총액을 놓고 따져보면 항목별로 따져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예산이 거의 절반이에요. 한 4천 이상인데 근데 국정원 예산이란 거는 그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국정원 예산은 기밀 유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예산이 얼마라고 공개는 못하지만은 이 특수활동비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국정원 예산 중에 또 절반 가까이 돼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회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국정원 예산은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고 국정원 예산은 제외돼야 되고 여기서 대관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국민에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금액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똑바로 쓰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합니다. 막 사실 국회가 제일 문제죠. 엉터리로 쓰는 거는. 국회부터 똑바로 쓰겠다고 자정 활동하면은 뭐 자정 결의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야당이 이 문제는 국정원을 타겟으로 해서 건드리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예, 과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그 국정원에서 그 저 해킹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돈을. 그러니까 이 국내 감찰기관이 이런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정권 보유용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겠냐. 예. 뭐 그거에 대한 뭐 증거는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특수활동비로 쓰면서 정권 보유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러한 정치적인 포석에서 아마 특수활동비를 겨냥을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을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머리를 짜내서 합의안을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14 회계난도 결산안 또 이기택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결산안의 경우에 9월 정기국회 전에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결산안은 내일밖에 이제 안 다음 남았는데. 월요일이 8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남았어요. 이제 법정 시한이 처리가 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결산안도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결산안이 제때 통과된 지가 별로 없어요.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올해 회계연도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뭐 우리 통상적으로 늦었으니까 내일 꼭 처리 안 돼도 뭐 그 뒤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 예산 결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부분을 놓고 논란을 빚어서 늦어졌다는 게 그게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여야 간에 간사끼리 이제 다시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아마 오늘 저녁 때까지는 뭔가 내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거 안 나오면 국회가 국민의 또 엄청난 또 비난에 직면하게 되겠죠. 오늘 오후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니까요. 선거구 획정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지도부가 뭐 일괄 타결한 쪽으로 여야 대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의 접점은 또 어떻게 차릴지도 좀 궁금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제 3대 1을 2대 1로 하라는 인구 편차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편차를 줄이라는 건데 결국 문제는 이제 비례대표죠. 그러니까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 이게 300석은 고정해 놓고 그중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이 지역구수를 줄이면 안 된다. 특히 농촌 지역 의원들이 반발이 크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례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러한 주장인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상당히 여당 강세 지역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례라는 부분은요. 비례는 뭐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그렇지만 비례대표를 늘리면 늘리지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에서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지금 농촌 지역 의원들이 우리 지역이 없어지면 농민들의 이익을 누가 대변하냐고 그럼 비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만 있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례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여야 협상을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겠지만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서 이 민주적인 대표성들을 좀 더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맞는 것이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 비례가 적단 말이죠. 그런 비례를 줄여서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전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 내에서도 실제로 그 강은희 의원이나 함진규 의원 등은 뭐 비례대표 의석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좀 서로 비례대표를 늘릴 거냐 그대로 할 거냐 그 전에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어떻게 운영해왔나 한번 그 반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를 보십시오. 전부 무슨 뭐 위원회, 무슨 전국연합회, 뭐 회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비례대표예요. 그리고 새정치나 마찬가지예요.
새정치는 비례대표 보십시오. 21번 중에 19명이 전부 다 대부분 운동권과 연계되거나 친노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비례대표제 자체가 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여야가. 네. 여야 간에 전부 다 목적대로 운영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그 논의 자체가 국민들은 그런 거 용납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회가 지금까지 엉망으로 운영해온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늘리자, 줄이자.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 비례대표를 유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그 방안부터 국민에게 내놔야 돼요. 예. 이제 더 이상 나눠먹기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시하고 두 번째, 여야 간에 지금 국민들을 완전 깜깜이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여당은 지금 현재 2대1에 맞추면은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든다. 의석구가 줄어드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줄어들면 도대체 어디에 몇 개가 줄어든단 말입니까, 그게? 농어촌 지역 줄어든다. 그럼 전국 농어촌 지역 다 줄어드는지, 호남이 줄어드는지, 서울은 늘어나는지, 뭐 경북은 줄어드는지 국민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설명이 없어요, 지금. 여야 간에 설명이 없어요. 농어촌 지역이 뭐 어떻게 줄어드는지 설명이 없어요.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에서 그걸 줄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의원마저도 몇 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설명이 없어요. 국민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야 간에 좀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 여당 안대로 하면은, 자,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56개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은 각 지역별은 어떻게 되는지. 네. 또 여당은 여당 주장대로 이대로 2대를 맞추면은 지역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한선 얼마가 두고 상한선 얼마를 둬서 몇 개가 늘어나야 되는지. 늘어나야 되면, 자,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자료를 제시해놓고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은 아무도 몰라요. 깜깜이가 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 나온 게 의석수를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잖아요, 여야가. 그래 놓고도 지금 여기서 권역별 비례대표 주장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숫자를 줄이면 안 된다고 야당 주장하잖아요. 네. 여당은 주장이 뭐냐면은 2대를 맞추면 지역구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 얘기 농어촌 지역이 병합이 되는 거죠. 인구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300석을 놔두면 아니,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네. 246석을 네. 새누리당 주장은 두 가지예요.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구 이거 의석을 안 늘리면은 농어촌 지역이 지금 한 지역이 3개가 되는 국회의원 한 명이 되는 게 네. 5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체도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경북 지역에 어느 지역이 지금 3개인데 3개 군이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하고 있는데 2대1로 맞추고 지역구 의석을 안 늘리면은 5개가 되는데 그럼 5개가 어디 되냔 말이에요. 예. 설명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여야 협상회에서 어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비상에 걸린 거죠. 자기 네. 지역이 병합이 되는지 다른 사람 지역이 병합이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힘싸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래서 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는 비례를 줄이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면 농어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석수를 잃지 않게 된다. 비례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럼 비례를 54석인데 줄이게 되면은 사실상 비례대표가 갖고 있던 중요한 장점들, 뭐 지금에 있어서 비례가 그러면은 서로 논아먹게 했다 그러는데 과거의 비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면 발전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개선해야 될 성질인 것이고 네. 비례대표의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표하고 자꾸만 비례대표를 늘려나가는 것은 예. 사회를 그 정치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갈등과 대립들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기준인데 네. 기준을 지금 비례로 잡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비례를 줄여서 하자 아니면 줄이지 말자라는 것인데 네. 비례를 어떻게 보면 늘려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네. 자꾸만 지탄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제기구가 늘어나는 거고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늘리도록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는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그러면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냐.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이것을 정략적이고 정치적 목적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면 해답이 안 나오고 서로 간에 여야 간에 그럼 또 밀실이라든가 나눠먹기 해서 땡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제가 크다는 거죠. 시청자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선거구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네. 여야가 합의를 해준 안을 가지고 선거구만 그 따라서 인원 비율에 따라서 나눠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원을 몇 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몇 명을 하고 이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선거구 획정만 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예요. 그럼 자, 이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여야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정개특위 아닙니까? 지금 정개특위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뭐 비례를 늘리자 줄이자 그거는 뭐 각 당의 이제 이해관계 지금 저는 뭐 어떤 의견은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 얘기보다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해라 해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얘기하고 왜 비례를 늘려야 되는지 그럼 비례를 늘리는 데 대한 부정적인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야당은 설득을 해야 해요. 국민을. 과거는 이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뭐 그들만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국민적 이해를 좀 얻을 수 있게 정확한 어떤 설명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그 유독 재벌 총수 관련 이슈가 많았잖아요. 롯데 사태도 그렇고요.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 국감에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 총수들 출석하는 문제도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재벌 총수들을 야당에서 불러내서 호통만 치고 당신들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는지 사실상 잘 모르죠. 그거는 뭐 정치적 관계니까. 그러면 사실상 야당이 호통치면서 재벌들이 나중에 뭐 하여튼 뭐 블랙머니를 하든 뭐 봐주든 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야당이 이 국감장에 재벌 총수들을 불러내려고 했고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여당의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번 가을에는 무슨 문제가 대립하고 있냐면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라는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거고 현재의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경제가 안 풀리는 문제 과연 노동자들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재벌에 관한 문제냐 사실 둘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들 예를 들면 롯데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법 파견 근로를 한다든가 또 중소영세 상인과의 상생 문제에 위법행위를 했다든가 이러한 재벌들은 불러내는 것이 맞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재벌의 회장을 불러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성은 재벌 오너가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 회장을 불러내서 당신 뭐가 이렇게 잘못됐느냐, 무엇이 문제냐 분명하게 추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위기하고 내용을 갖고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야당은 불러내놓고 그냥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드러난 문제점들, 예를 들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을 불러내서 순환철저의 문제가 나타나면 순환철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순환철저 했던 부분까지 건드릴 것이냐. 앞으로 할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미봉책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실질적으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화시켜서 재벌개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국감장을 우리 재벌들 불러내서 우리 야단 쳤어. 내년 총선에 우리 찍어줘.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면이 매년 반복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벌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국감장에 안 나오려고 가시는 로비를 다 합니다. 그 우리 회장님 안 나오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국회에 와서요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 국감만 되면 재벌 총수들 안 나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불러내려고 그런데 그것의 실질적인 성과와 내용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 교수님,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좀 총수들 불러들이는 거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던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 시절이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때 이제 여당 아닙니까? 여당은 또 재벌들 자꾸 불러내면 안 된다고 반대했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여당은 어쨌든 보면 이제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벌들을 지나치게 그냥 정치 공세 또는 망신주기식으로 불러내서는 곤란하다.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정원대에 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이제 이런 논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잘못이 있으면 재벌이 나와서 당연히 국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일정 양논리가 병립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재벌들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과정과 출석시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여야 모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막 야당은 많은 정인을 이제 출석 요구를 하고 여당은 가능하면 적게 시키려고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누가 빠지고 하는데 이때 빠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각 그 그룹에 대외 협력팀의 임원들이 이제 국회 와서 살죠, 매일. 우리 회장님 좀 채택 안 되게 해달라고. 근데 또 막상 채택이 되면 저도 국감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어떤 재벌은 불러내고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는 재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이 재벌은 왜 정인을 채택했느냐 이런 예. 또 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당리당략 또는 정략적으로 다투지 말고 네. 문제가 있는 재벌은 왜 그 회장은 국회에 나와서 왜 정언을 못 합니까? 당당히 해야죠. 그리고 야당도 혹시 자칫하면 재벌을 정인 출석 요구를 하는 자체만 가지고 어떤 본인의 뭐 후원금 모집 대상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의 과거에 삐뚤어진 행태 그런 얘기는 안 듣도록 네. 야당도 요구를 하는 그 재벌에 대해서 온화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이런 좀 성숙된 정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하여튼 베테랑이라는 영화 재벌 네. 3세의 그 만행 악행을 고발한 영화가 1000만 관계를 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네. 이 재벌이라는 특권 계층과 일반 우리 국민들과의 괴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넓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회에서 재벌 불법적이고 예를 들면 국민 경제에 반하는 그러한 기업 운영을 한 재벌 회장들은 불러내서 그 문제를 추궁하고 그 격차들을 줄이게 하는 그것도 사실상 국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